안녕하세요. 저는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예요. 큰 가게는 아니지만 한 동네에 오래 있다 보니 나름대로 인지도도 있고 장사도 잘 되는 가게예요. 큰며느리가 저와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큰며느리는 직장에서 잘린 후에 저한테 와서 월급을 받으면서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유, 어머니, 상사한테 밉보였는지 실적이 좋지 않다고 꼬투리를 잡혀서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너무 억울한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다음 달이 걱정인데 혹시 어머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월급 받으면서요. 하게 해주신다면 저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예,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거 보통 일은 아니다. 생각보다 힘들어. 새벽같이 나와서 반찬 만들어야 하고, 포장한 다음 늦은 시간까지 손님들한테 판매해야 하고, 사무직 하다가 할 수 있겠어? 몸이 많이 힘들 텐데. 아유, 어머니 아시잖아요. 애들 뒷바라지하고 생활비 되려면 허리가 휘어요. 지금 몸이 힘들고 말고를 따질 때가 아니라서요. 취직시켜 주시면 저 진짜 열심히 배울게요. 제 부탁 들어주신 거 후회하지 않게 할게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결국 저도 알겠다고 하고 며느리에게 월급을 주면서 같이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고 포장하고 판매하는 것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와 며느리가 주로 일을 하고 바쁜 요일에는 판매직을 할 아르바이트를 간간히 고용하면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없었어요. 판매도 항상 꾸준해서 며느리와 직원들 월급과 제 생활비를 버는 것에는 딱인 가게였죠. 저희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1등 메뉴는 간장게장이에요. 제가 간장게장을 좋아하다 보니 계속 더 맛있게 만들려고 연구를 했거든요. 제가 했지만 끝내주는 맛이고 동네 단골 손님들도 좋아해 주셔서 예약까지 받으며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만들기만 하면 동이 나는 효자 메뉴죠. 아유, 오늘 간장게장 나왔어요? 저 이제 간장게장은 여기에서만 사 먹잖아요. 금요일마다 나온다고 해서 간장게장 사러 왔어요. 손님들은 이렇게 간장게장을 사 먹고 단골이 되고는 했어요. 단골에게 간장게장 소문을 듣고 사 먹으러 왔다가 단골이 되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동네 작은 반찬 가게이지만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간장게장이 맛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희 가게의 가장 소중한 메뉴인데 저는 큰며느리에게 간장게장을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얘야, 너도 이제 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 일한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한테 우리 가게에서 가장 인기 메뉴인 간장게장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려고. 나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네가 이어받아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 내 마음 알지? 아,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우리 가게에서 제일 중요한 메뉴까지 알려주시고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큰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전수를 해주었고 큰며느리는 제가 없는 때에도 혼자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큰며느리를 보면서 안심을 했죠. 제 나이가 70이 되었으니 건강 때문에 가게를 계속하지 못하는 날이 올 것 같아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반찬을 만드는데 양념이 뭐가 들어가는지 자꾸 헷갈리는 것이었어요. 역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죠. 그래도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이 정말 큰일이다 싶었어요. 아이고,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깜빡하나 모르겠다. 멸치볶음 만드는데 참기름을 넣는다는 걸 간장을 부어버렸잖니. 간장 넣어도 먹을 수는 있는데 원래 만들던 맛은 아니니까 나이 때문인가 요새 자꾸 까먹어. 아이, 그러게요. 어머니 기억력 하나는 좋으셨는데. 그러고 보니 어머니 최근에 어머니 댁 도어락 비밀번호도 까먹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열쇠업자 불러서 도어락 바꿔 달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날 몇 시간이나 기억이 안 나서 그랬지. 그 뒤에 기억이 나기는 했는데 요새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저 어머니 혹시나 해서 그런데요.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원에 일찍 가서 제대로 진단을 받으면 어떤 것이든지 더 빨리 처치를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저는 며느리의 걱정 어린 권유를 듣고 며느리가 제가 치매는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 제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걱정을 할 만하기는 했죠. 저도 제가 설마 치매인가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갑자기 온몸이 긴장되면서 등에 축축할 정도로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치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충격을 받은 것이었죠. 나이가 나이다 보니 주변에 치매가 온 친구나 지인이 많아서 알고 있었어요. 치매라는 병이 불치인데다 주변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것을요. 또 치매라는 병은 제 눈에는 보기에도 좋지 않아서 저는 충격을 받고 머리가 핑 돌아서 의자에 그만 주저앉았어요. 어머, 어머니,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괜찮아. 치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놀라서 그래. 머리가 핑 도네. 며느라, 내가 진짜로 치매면 어떡하지? 어머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걱정은 많이 되시겠지만 제가 잘 아는 의사가 있거든요. 가서 검진 받아봐요. 분명히 괜찮을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끄덕였어요. 요새는 치매여도 약만 잘 먹으면 진행이 아주 더뎌진다고 하던데 초기에 가서 약을 받아 먹으면 증상이 크게 악화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따라 며느리가 잘 아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진료를 다녀온 뒤 초조하게 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치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매일같이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괜히 반찬 레시피를 다시 외워보기도 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도 다시 떠올려 보면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는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 결과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어머니 어떡해요. 초기 치매라고 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가 치매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머니. 아직 70밖에 되지 않았는데 치매라니. 저는 충격을 받아 며칠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무서웠어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점점 기억을 지우는 일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효자인 큰아들이 저를 매일같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기운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삼형제를 낳았는데 큰아들이 유독 효자이고 큰며느리도 효부이거든요. 이런 큰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둘째, 셋째 아들은 알아서 잘 살고 있고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만 만나고 있어요. 1년에 4~5번 만나는 수준이죠. 어떻게 보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살고만 있으면 되었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둘째, 셋째는 큰아들이 워낙 효자니까 형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무릎 관절 수술을 했을 때도 병수발은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다 들어주었거든요.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해서 최소 2주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 저를 보살피고 시간이 없을 때는 간병인을 쓸 돈을 대준 것도 큰아들네였어요. 엄마가 늙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미안하다. 신경 쓸 일 안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네. 너희도 매일같이 바쁠 텐데 엄마만 돌보게 해서 미안해.
아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어머니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인걸요. 이런 건 전혀 힘들지 않으니 미안해 하실 것 없어요. 어머니는 회복하시는데 전념하세요. 그래서 저는 무사히 수술 후에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큰아들네는 항상 이렇게 저를 보살펴 주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큰아들이 저보고 버킷리스트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일들의 목록이래요. 저도 몇 가지 있기는 해요. 스포츠카 운전해보기, 노래 배우기 같은 거요. 어머니도 그런 게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나이 다 먹어서 그런 게 있겠니? 딱히 없어. 그래도 젊을 때 하나 해보고 싶은 건 있었다. 한 달 동안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거야. 안 가본 나라에 가서 해변가에서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걸 해보고 싶기는 했지. 아이, 그런데 그때는 어려서 그런 여행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몰라서 그런 꿈을 꿨어. 하지만 그것도 다 옛날 이야기다. 저는 큰아들에게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해 생일, 큰아들이 20일간 유럽으로 떠나는 여행을 예약해 선물해 줬어요. 어머니, 올해 생신 선물이에요. 한 달이나 되는 여행은 비싸서 예약을 못했고요. 20일짜리지만 말이에요. 어머니가 작년에 무릎 수술하셨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나이가 참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 어머니가 원하시는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가게는 걱정 마시고 여행 다녀오세요. 저는 그 선물을 받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덥석 여행을 가기에는 걱정이 많았죠. 아이, 정말 고맙다. 이런 선물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여행을 20일이나 떠나기에는 엄마는 외국어도 못하고 가게도 걱정이야. 가게를 20일이나 닫아둘 수는 없으니까 엄마 말을 잊지 않고 이런 선물을 준 건 고마운데 이것 제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큰며느리가 나섰어요. 아유, 어머니, 가게는 걱정 마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들이랑 같이 운영해 볼게요. 어머니가 계신 것만큼은 못하더라도 크게 누가 되지 않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이, 그리고 여행은 패키지라서 안내원이 있으니까 외국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간 가게 하시느라 어디에도 쉽게 못 가시고 고생하셨잖아요. 이럴 때 훌쩍 떠났다가 오세요. 저는 큰며느리의 말에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꼭 안아주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해 떠난 여행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죠. 이렇게 효심이 많은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위해서라도 제가 치매 판정을 받고 축 처져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의욕적으로 매일을 살면서 치매라는 병마와도 싸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치매는 약으로 다스리면서 다시 몇 개월이 지났어요. 큰며느리는 매일같이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저의 상태를 살폈죠. 그러다가 하루는 큰며느리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몇 개월 뒤면 어머님 칠순이잖아요. 작은 파티라도 열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혹시 저희 부부랑 여행을 가시면 어때요? 국내 바닷가 여행으로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님은 평생 동안 일하시느라 여행도 못 가고 사셨잖아요. 저번에 해외여행 다녀오시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챙겨주셨는데 저도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면서 큰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큰며느리의 눈물을 보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제정신으로 큰며느리와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특한 며느리와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기억이 점차 사라지기 전에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제 칠순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날 새벽부터 여행을 간다고 큰며느리가 분주하게 움직였죠. 기차를 타고 가서 배를 타고 섬을 구경하러 간다고 했어요. 큰아들은 그날 일이 좀 있어서 큰며느리랑 제가 먼저 출발을 하고 큰아들은 후발대로 오기로 했어요. 아유, 어머니, 같이 여행 가니까 정말 좋아요. 새벽부터 나오시느라 아침도 못 드셨죠? 제가 꼬마김밥 좀 만들어 왔는데 좀 드셔보세요. 반찬도 있고 여기 둥글레차도 있어요. 며느리는 아침밥까지 살뜰히 챙겨서 나왔더라고요. 저는 큰며느리가 챙겨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오손도손 해변가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이미 오전 10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큰며느리가 배를 타야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관광 목적으로 타는 배는 크기도 크고 제대로 된 매표소나 선착장도 있거든요. 다른 관광객들도 있고요. 하지만 며느리와 도착한 곳은 조그마한 부두였고 작은 통통배들만 가득했어요. 큰며느리가 기대하시라 하면서 깜짝 선물이라고 놀러가는 섬 이름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일단 큰며느리를 기다렸죠. 조금 후에 큰며느리가 배를 모는 선장님 같은 분을 모시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작은 통통배에 타라고 하는데 저는 며느리에게 물어보았어요. 예, 혹시 우리 어디 가는 거니? 이제 말해줘도 괜찮지 않아? 아니, 나는 관광용 배를 타고 관광지에 가는 줄 알았지. 여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 거야? 어머니, 일단 타보세요. 제가 열심히 알아보던 곳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섬에 가봤자 사람 구경이나 하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롭게 지내다 올 수 있는 섬을 알아봐뒀어요. 어서 배에 타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믿고 배에 탔어요. 이윽고 배가 출발했어요. 하지만 무엇인가 기분이 영 이상했죠. 큰며느리가 아무리 열심히 알아본 곳이라고 해도 관광지도 아닌 섬에 가서 무엇을 한다는 것일까요? 하지만 효부인 큰며느리가 다 알아봐뒀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배가 도착을 할 때까지 바다 구경을 실컷 하면서 기다렸어요. 1시간가량 뒤 배는 어떤 작은 섬의 조그마한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선장님이 내리라면서 배를 대주었는데 저는 섬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뭔가 기분이 쎄했어요. 아무리 봐도 인적이 거의 없는 외딴 섬인데 특별히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눈을 씻고 보아도 특별한 여행 장소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을씨년스러웠어요. 저는 배에서 내려 섬으로 들어가면서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얘야, 이 섬에는 이전에 와본 거야? 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처음 와보는 곳이네. 혹시 다른 관광객이나 다른 사람들은 없는 거야? 여기에서 뭐 하면서 있으려고? 우리 점심도 먹을 시간 되지 않았어? 제가 이렇게 연거푸 질문을 여러 가지 하자 갑자기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팍 쓰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우, 어머니, 좀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 한 번에 여러 개를 물어봐도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준비해 두었다니까요. 일단 따라오긴 하세요. 저는 그런 큰며느리의 태도와 표정이 낯설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냥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짜증이 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큰며느리가 가자는 대로 따라 걸었어요. 섬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아서 어떨 때는 큰 키의 풀들을 헤치면서 걸어가야 했어요. 큰며느리는 한참 걸어서 섬의 중앙까지 갔어요. 어느 순간 큰며느리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저한테 몸을 돌려 말했어요. 어머니, 다 왔어요. 여기에요. 큰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휘휘 돌아보았어요. 주변에는
무성한 잡초와 버려져 있는 컨테이너, 화장실로 쓴 듯한 작은 나무 건물 같은 것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무엇이 있다는 것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큰며느리를 바라보았죠. 아이, 여기가 뭔데? 우리 여행 장소가 여기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큰며느리는 그런 저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비웃음을 지으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여행 온 줄 아세요? 이렇게 순진하니 평생 당하고 살지. 애들 아빠가 어머니 못 모신대요. 치매 심해지면 요양원 보내는 것도 이 돈이 많이 들어서 싫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머니는 앞으로 여기서 지내시라고요. 애들 아빠 선택이니 저는 아무 잘못 없으니 저 원망 마세요. 알겠죠? 가끔씩은 얼굴 보러 올게요. 저기 저 컨테이너 보이시죠? 대충 드실 거 구비는 해놨으니까 잘 아껴서 드시고 먹을 거 떨어지면 여기 뭐 주민들한테 구걸해 보세요. 그래도 산 너머랑 해변가에 주민들 몇 명 살고 있더라고요. 무인도는 아니니까 어떻게든 구걸하면서 살면 될 거예요. 저는 큰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큰며느리의 말을 듣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며느리에게 잡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 순간 도망칠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큰며느리를 얼빠진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무작정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큰 소리로 저를 부르는 것이 들렸어요. 돌아보니 큰며느리가 저를 부르면서 뒤를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살면서 그렇게 무서운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큰며느리가 마치 악귀처럼 보여서 저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움직여 최선을 다해 도망쳤어요. 하지만 원래부터 다리가 안 좋다 보니 뛰다가 몇 번이나 넘어지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넘어지면서도 허겁지겁 일어나 계속 도망쳤죠. 아직 배가 선착장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망치려면 배밖에 없다는 생각에 일단 왔던 길을 되짚으면서 선착장 쪽으로 뛰어갔어요. 어머니, 당장 거기 안 서요? 멈춰요. 그만 뛰라니까. 아우! 며느리가 뒤에서 넘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빨리 뛰었죠. 그 전까지는 깜빡깜빡하면서 정신이 흐리멍텅했지만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처하니 되려 정신이 말짱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선착장에 다다를 수 있었죠. 땀 범벅이 된 채 선착장에 도착해 보니 배는 이미 떠났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떻게든 도망을 쳐야 했기에 다른 배라도 빌려 탈 수 없을까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선착장 주변에 제 큰아들이 있는 것이었어요. 큰아들은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그 웃음을 본 순간 큰아들도 큰며느리와 한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 웃음이 얼마나 사악한지 저는 또다시 다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돈 채 큰아들한테 몸을 돌리고 반대편으로 달아나려고 하는데 아들이 뛰어와 다짜고짜 저를 막아서더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어딜 도망가세요, 어머니? 여기 계셔야죠. 도망은 어림도 없으니 꿈도 꾸지 마세요. 어머니가 계실 곳은 이미 다 마련을 해뒀어요. 저기가 거기에 거처니까 어서 이리 오세요. 저는 결국 아들의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면서 이제 끝났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 제 앞에 큰아들이 다가와 주저앉은 저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제 겨드랑이에 두 팔을 끼면서 저를 일으키는데 큰아들이 갑자기 귓가에 가까이 다가오더니 귓속말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계속 무서운 척 연기하세요. 곧 다 끝날 거예요. 제가 어머니 지킬 거니까 걱정 마시고 저를 믿으세요. 절대 어머니 혼자 놔두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내일 저 혼자 다시 올게요. 큰아들은 누구에게 들킬세라 급박하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귓속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돌변해 저를 막 다그쳤어요. 어머니, 이렇게 뛰어다니시면 제가 힘들잖아요. 저희가 굳이 어머니 잡으러 같이 뛰어다녀야겠어요? 제대로 일어나세요. 이 섬 좋은 곳이에요. 여기서 지내시면 평생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된다니까요. 어머니, 어머니 때문에 저 넘어져서 무릎 다 까졌잖아요. 어차피 잡힐 걸 왜 그렇게 열심히 뛰세요? 집이랑 먹을 것도 다 마련해 드렸는데 뭐가 그렇게 도망갈 만한 일이라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요. 어느새 큰며느리가 뒤쫓아와서 말을 보태고 있었어요. 저는 큰며느리를 보니 공포스러운 마음에 또 어지러웠죠. 하지만 비틀거리면서도 아들 말을 따르자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에게 남은 희망은 큰아들의 말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주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아들 말대로 따랐어요. 아들 내외는 저를 데리고 다시 그 컨테이너로 가더니 컨테이너 안에 저를 집어넣고 말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그동안 저 키우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편히 계세요. 아야 참, 핸드폰은 저희가 가져갈 테니 그렇게 하시고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어차피 이 섬은 밖에 누가 타고 들어오지 않는 한 배가 안 들어오거든요. 나가겠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잘 쉬고 계세요. 큰아들 내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저를 두고 훌쩍 떠났어요. 저는 무서운 마음에 큰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일을 그르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일단은 두 사람을 그냥 보냈어요. 하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무서웠죠. 제가 이 섬에 갇혀서 아무도 모르게 치매를 앓으면서 죽게 될까 봐 저는 큰아들 내외가 떠난 뒤 조금 후에 따라 나섰어요. 천천히 아까웠던 길을 따라서 돌아가 보니 해안선과 선착장이 멀리에서 보였어요. 들킬까 봐 아주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언제 부른 것인지 아까 그 통통배에 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통통배는 멀리 떠나갔죠. 그것을 보고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제 처지가 어이없고 기가 찼어요. 큰아들이 내일 다시 찾아온다고 했지만 그것마저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싶고 불안할 뿐이었어요. 저는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컨테이너에 도착했어요. 지저분한 얇은 이불을 덮고 얼마 안 되는 인스턴트 음식 중 두유 같은 것만 조금 먹었죠. 입맛이 전혀 없어서 뭘 먹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컨테이너는 난방시설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제가 여기에서 살아야 한다고 해도 여름이나 겨울에 살 수 없는 환경이었죠. 저는 그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정말로 버려진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면서 큰아들의 말만 생각했죠. 다음 날이 되어도 큰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퀭한 눈으로 큰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점심이 되면 올까 했지만 나타나지 않아서 하염없이 바깥만 내다보면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오후가 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어요. 오늘 안 오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나 불안하고 눈물이 줄줄 흐를 것 같아서 계속 바깥만 보면서 올 거라고 되뇌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어머니, 저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제 오늘 내내 크게 놀라셨죠? 큰아들은 멀리서도 다 들리게 크게 인사를 하면서 왔어요. 다행히 큰아들은 약속대로 돌아온 것이었죠. 늦은 저녁이 되어서 어스름이 질 때에야 다시 찾아왔어요. 저는 아들이 보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큰아들을 끌어안았어요. 큰아들이 저를 이곳에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안도가 되어 눈물이 흘렀어요. 큰아들도 저를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했죠. 어머니,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편히 집에 계셔야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제가 못난 놈입니다.
실은 아내의 못된 짓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런 연극을 했어요. 이제 모두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면서 일단 둘이서 컨테이너 안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큰 며느리가 왜 그렇게 변한 거야? 어제 내가 본 게 그 큰 며느리가 맞지? 맞아요. 아내가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더 이상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머니한테 뭔가 해드리거나 하면 돈을 많이 썼다고 아까워하는 정도였어요. 아내가 돈에 좀 집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직장에서 잘렸는데 그 과정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은데 잘린 뒤에는 더 심하게 돈에 집착을 했어요. 저는 이것도 깜짝 놀랄 말이었어요. 큰며느리가 저한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했다니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저도 돈을 벌고 있으니 큰아들 내외한테 돈을 달라고 하거나 한 적은 없지만 큰아들이 알아서 저에게 잘하고는 했어요. 큰며느리도 함께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놀랄 일이었죠. 어머니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된 뒤로는 더 불만이 많았어요. 월급은 적은데 몸만 힘들다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일부러 월급도 좀 더 챙겨주신 걸로 아는데 그래도 아내는 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도 다독여가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어머니가 치매라는 진단서를 내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해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치매로 정신이 순간순간 나가는데 그때 본인을 마구 꼬집고 핥힌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믿지 않자 아내는 자기 팔이 새파랗게 된 사진이며 핥힌 상처 같은 것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었어요. 본인을 이렇게 해치니 무섭다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반찬 가게에서 일할 때도 그런다고요. 저도 혼란스러웠지만 이 치매 진단서도 있고 하니 상황 판단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머릿속 한쪽에서는 치매가 와서 정신이 나갔다 들어오는 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상했죠. 아내의 말이 정말인가 싶었어요. 아니, 나는 맹세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며느리를 꼬집고 핥힌 적이 없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정신이 나갈 정도로 치매가 진행되지도 않았어. 저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펄쩍 뛰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큰아들은 더 설명해 드리겠다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예, 저도 알아요. 저는 아내의 말이 긴가민가 해서 그때쯤 어머니 가게에 자주 찾아갔거든요. 제가 아무리 불시에 등장해도 어머니는 멀쩡하게 평소처럼 저를 반겨주셨어요. 제가 의심이 되어서 어떤 날은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 가게 반대편에 있는 카페에 하루 종일 앉아서 어머니를 관찰할 날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모르셨겠지만요. 그런데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어머니는 정말 멀쩡했어요. 아내랑도 잘 지내고 계셨고요. 저는 그래서 평소에 어머니한테 불만이 많았던 아내가 무엇인가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아내를 유심히 관찰했죠. 아내가 제가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 꿍꿍이를 꾸미는 것은 아닌가 하고요. 그렇게 아내도 모르게 아내를 계속 관찰한 결과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처음 보는 핸드폰으로 연락을 막 주고받는 것을 보았어요. 저나 어머니가 볼세라 몰래 집 밖으로 나가거나 가게 밖으로 나가서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정말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아내의 그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죠. 어느 날 아내가 깊이 잠든 새벽에 저는 일어나서 조심조심 아내의 다른 핸드폰을 찾았어요. 쉽게 찾기가 어려웠지만 결국 아내의 화장대 깊은 곳에서 찾아냈어요. 자고 있는 아내의 지문으로 몰래 핸드폰을 열고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는데 거기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아내는 국내 유명 식품회사랑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보니 어머니 몰래 식품회사에다가 큰 돈을 받고 반찬 레시피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가격을 흥정하느라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이었죠. 식품회사에서 처음에 어머니 가게의 반찬과 협업을 하고 싶다면서 가게로 연락을 했었나 봐요. 그걸 아내가 받았고 그 제안을 들은 뒤 새 핸드폰을 개통해서 어머니 몰래 식품회사랑 연락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내는 어머니 반찬 가게를 살릴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협업이고 뭐고 레시피를 다 알려줄 테니까 팔겠다고 역제안을 했더라고요. 식품회사에서는 정말 큰 금액을 제안했어요. 한두 푼이 아니라 몇 억대 금액이었어요. 그러니 아내가 눈이 뒤집혀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것이었겠죠. 아휴, 아무리 그래도 나랑 이야기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니? 내가 동의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말도 안 하고 혼자 그랬대? 어머니도 이 상황을 겪어보니 아실 거예요. 아내는 어머니의 반찬 가게를 꿀꺽할 생각이었어요. 전부 다 차지하고 돈도 본인이 다 받을 생각이었겠죠. 제가 위에 있던 기록을 쭉 찾아보니까 아내는 어머니의 치매 진단서 또한 위조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아는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었죠. 아내가 그 의사에게 큰 돈을 주고 치매 진단서를 위조해달라고 했더라고요. 어머니가 치매 판정만 받으면 본인이 큰 돈을 버니까 치매 진단서 위조도 큰 돈을 주고 대범하게 했더라고요.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그냥 건망증이 좀 생겼을 뿐이에요. 아내가 다 위조한 것이었으니 마음 놓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 사실을 모두 알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당장 아내를 깨워서 실토하라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내가 연락을 주고받고 검색을 해서 띄워놓은 내용을 보고 참게 되었죠. 내가 정말 치매가 아니니? 그건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여기를 나가게 되더라도 치매라서 민폐만 끼치고 살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어. 그런데 큰며느리 이야기는 정말 충격이구나.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말이니? 예,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아내가 마지막에 찾아봤던 곳은 이 외딴 섬과 이곳으로 들어오는 배편이었어요. 그리고 대담하게 현대판 고려장 같은 것들도 검색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배편을 예약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문자도 확인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왜 알아봤을까 하다가 아내가 어머니랑 여행을 간다는 말을 했을 때 알아챘어요. 큰아들은 큰며느리가 저를 외딴 섬에 유기하려고 했다는 것을 눈치채고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대놓고 이런저런 검색을 한 것을 보았지만 설마 정말로 저를 이렇게까지 하려는 생각을 했을 줄은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큰아들은 아내가 저와 여행을 간다는 말을 했을 때 연기를 해서 큰며느리를 떠보았다고 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로 치매라면 모시기 어려울 것 같아. 그간 아들이 셋인데도 내가 혼자 모셔왔잖아. 그런데 치매 요양병원도 너무 비싸고 언제까지 나 혼자 이렇게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지 모르겠어. 큰아들이 툴툴거리는 연기를 하니까 큰며느리는 이때다 싶었는지 눈을 반짝거리면서 말했다고 했어요. 어머, 그래? 여보, 실은 나도 같은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좋은 곳을 알아받았어. 어머니가 시골 출신이시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서. 먼 곳에 있는 섬인데 거기에 살 곳을 마련해드리면 아마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사실 거야. 그러면서 큰며느리는 큰아들을 포섭했다고 했어요. 이 외딴 섬에 있는 것이 이따위 컨테이너라는 말은 안 하고 요양하기 좋은 곳이라고 하면서 큰아들을 포섭했다고 했죠.
결국 큰아들은 동조하는 척하면서 큰며느리가 보여주는 증거들을 열심히 수집하고 녹음했다고 했어요. 아유, 어머니,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서 아내를 신고하고 천벌을 내려줍시다. 어머니께 이런 짓을 한 것도 모두 신고해서 죗값을 받게 하고 어머니 몰래 식품회사에 레시피를 팔아먹고 돈을 받아 챙기려고 한 것도 신고하도록 해요. 우리 어머니 고생이 정말 많으셨어요. 이렇게 안 해도 될 고생을 못된 큰며느리 때문에 하네요. 제 부덕이기도 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큰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에 엎드려 제 앞에 큰절을 했어요.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괜찮다고, 네 탓이 아니라고 말을 했죠. 저희는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배를 타고 돌아갔어요. 기차를 타고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늦은 밤이었지만 저희는 바로 큰아들네로 가서 큰며느리를 응징하기로 했어요. 우리 왔어. 당신 각오해. 내가 당신이 한 짓 모두 증거를 모아뒀어. 이번에는 당신이 어디에도 도망가지 못할 거야. 이야기 다 들었다. 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면서? 어쩐지 내내 뭔가 이상하더라. 못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네 악독한 행동들 모두 신고해서 큰 벌을 받게 할 줄 알아. 저와 큰아들이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집에 들어오자 큰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뒤집어졌어요. 외딴 섬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줄 알았던 제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올 줄은 몰랐겠죠. 결국 저와 큰아들은 큰며느리를 신고했어요. 큰며느리는 저를 섬에 내다버린 죄와 제 사업에서 정보를 빼서 무단으로 판매를 시도한 죄를 물게 되었어요. 두 가지는 꽤 심각한 죄여서 옥살이를 피하기 어려웠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간의 이득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제가 어떻게 옥살이를 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어머니. 아주 웃기고 있네. 치매 환자도 아닌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그런 외딴 섬에 유기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같은 것은 제대로 벌을 받고 옥살이도 해봐야 해. 너는 이제 내 가게에서 일할 수도 없고 그 식품회사와 했던 계약 이야기도 다 없던 것이 될 테니까 알아서 살아남아 보든지 해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저는 아주 차갑게 며느리를 내쳤어요. 큰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얼굴도 보지 않았죠. 그리고 큰아들은 큰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큰며느리는 옥살이를 하고 나오는 것도 모자라 큰아들에게 큰 위자료를 물어야 했어요. 그리고 거짓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도 처벌을 받았는데 벌금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거에 그쳤네요. 큰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무리 아이들이 있다고 해도 저런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동안 제가 매일같이 잠들었던 사람이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악한 사람이었다니 정말 치가 떨려요.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게 되더라도 이혼을 할 생각이에요. 저도 큰아들의 생각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잡혀 들어갔고 큰아들과의 이혼도 정리가 되었죠.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죠. 가짜 약을 줘도 의사가 진짜라고 말하면 진짜와 같은 효과가 난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저는 치매가 아니었는데도 치매라고 하니 건망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제가 치매라는 것을 믿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큰 사태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충격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치매가 걸렸다는 소식이 제일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치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스스로 자책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은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너무 믿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운동을 하고 머리 쓰는 연습도 하면 건망증도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그 이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카드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저처럼 말도 안 되는 일 당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